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는 이우영입니다. 예. 네. 자, 내일 굉장히 추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굉장히 추워지는데 옷차림 단디 하셔야 됩니다. 단디. 네. 그렇죠. 댄디 하면서도 단디하게 하면 그렇죠. 되겠죠. 댄디 하면서 단디 하면 더 좋죠. 그렇죠. 네, 네. 예. 갑자기 간디도 생각이 나네요. 네. 인도의 예. 네. 근데 색깔은 버건디로. 네. 이쯤이면 충분한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춥대인데 자꾸 왜 춥게 만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추워가지고 이게. 근데 진짜 내일 영하 2도, 체감온도 영하 4도라면 다행히 그래도 내일은 토요일이라 가지고 이 출근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난데. 네. 아니 이게 난 진짜 가을을 못 봤어요. 네. 이 단풍도 못 봤는데 이게 벌써 이게 영하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저도 등산 가서 단풍 좀 보려고 했는데. 등산 어디로 가요? 뭐 가까우면 북한산이나 네, 좀 그날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 비교적 낮은 북악산. 네. 북악산이 더 힘들지 않나? 북한산이 더 힘든가요? 북한산이 압도적으로 힘듭니다. 압도적으로 힘들어요. 네. 산을 잘 안 가가지고. 네. 교수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산의 날이요. 아니요. 자, 오늘 11월 10일이 제가 찾아보니까 네. 유명한 배우죠. 원빈 씨의 생일이자 또 교수님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트로트 가수 신유 씨의 생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네, 축하드리고요. 예. 네, 저희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은 이제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데이 뭐 이런 날로도 유명한 그렇죠. 11월 11일입니다. 네. 가래떡이 아니라 특정 과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데이를 붙이는데 네. 그래가지고 일부에서 이제 우리 농산물 소비도 할 겸 가래떡을 이제 그 과자 대신 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그 가래떡을 주면 분위기는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이제 퇴근길에 뭐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혹은 연인을 위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가래떡이나 하나 사가시면. 가래떡 좋아하세요? 뭐 좋아합니다. 그 불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지. 네. 고추장을 조금 발라요. 네. 그러고서 이제 약간 약한 불에 이렇게 좀 구우면은. 네. 내가 오늘 점심을 일찍 먹어가지고 지금 엄청 배가 고파요. 네, 저희는 분명 시사 프로그램인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가수, 먹는 거, 가래떡 먹는 방법, 단풍, 등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게 즐거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좀 피로한 얘기들이 많아서 피로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뭐 하여간 얘기는 하는데 그래요. 근데 얘기는 해야죠. 참 유튜브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요새 자꾸 이걸 잊어먹고 넘어가려고 그래가지고. 네. 자, 트로트 가수 신유가 아니라 신율이 진행하는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자식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그렇습니까? 신유예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 36%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직전 조사가 34%였으니까 2%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55%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는 경제, 민생, 물가가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 TK에서 긍정평가가 우세를 했고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전라, 부울경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37%,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34%로 조사가 됐고요. 정의당이 3%포인트 하락하면서 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2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55% 좋지 않게 본다라고 해서 부정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자 중에 46%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좋게 봤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41%가 긍정적, 32%가 부정적으로 본다 그랬고,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80%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62%가 부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1%로 가장 높았고요. 2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13%였습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 1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틀 전에 연합뉴스 여론조사를 살펴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금요일에 갤럽 조사가 나오면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 어제 MBS도 있었긴 있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세요.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지금 질문 좀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가 아주 그냥 뚝뚝 흐르네요. 네.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 몇 %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찍어. 모를 땐 그냥 찍는 45? 거예요. 정답. 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45%가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오늘 한국갤럽조사에서 34%면 아직 한참 올라야 돼요. 그러고 이제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40%는 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55%가 좋지 않게 본다. 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얘기를 할 텐데, 솔직한 얘기로 김포 시민 말고 이외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여부를 또 눈여겨보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구리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광명 시민이라든지 과천 시민이라든지 하남 시민이라든지 고양 시민이라든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 이거는 원래 좋게 보지 않은, 딴 지역의 문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치적 이슈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의 지지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고, 다른 하나는 논란을 일으켜서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 관심을 통해서 구도를 흔들어 보려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바로 그 후자에 속하는 이슈, 구도를 흔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이것보다도 논란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우리가 그렇게 큰 비중 있게 바라볼 이유는 없습니다. 대선이 지금 앞으로 지금 아주 중반도 안 넘어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차기, 이건 별 의미가 없고 단지 그냥 인지도 조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진 철회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번에 철회했지만 원내대표 말씀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는 동시에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가 멈췄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였죠. 국회 본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요. 또한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는데 막판에 포기를 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처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강행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벌써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 철회한다는 걸 보면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제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면서 탄핵안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을 했고요.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24시간이 지나서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 숙고할 기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만큼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 의안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MBC 라디오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일단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놓고 본회의에 보고가 됐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70시간쯤 돼서 그걸 철회하고 다시 올리고 그게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철회 유효 주장을 철회 유효를 주장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안을 올린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부터 오늘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까지 물고 물리는 양당의 철회 공방입니다. 네, 수싸움을 하는 게 마치 바둑판 보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것과 비교를 하시네. 이 바둑은 진짜 아주 고상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박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 효력 정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처분 결정이 난 거지 이 본안 소송에 의해서 이 본안에 대한 재판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탄핵소추안의 근거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방송 3법을 어제 단독으로 처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이게 했는데 갑자기 필리버스터 안 하면서 본회의가 끝나면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 중도층에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민주당이 스스로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송 3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라는 건 것에 대해서는 핵심 지지층은 굉장히 환호하겠죠. 하지만 선거 승리의 중요한 열쇠는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데 자 중도층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요. 방송 3법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그때 의석도 근 180석 갖고 있었는데 왜 그때는 처리하지 않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처리를 이렇게 강행할 것인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때는 왜 안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일 우리는 워낙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땐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논리를 주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는 정치적 선악의 구도로 바라보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사실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언급한 내용,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다 이거예요. 보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그 이후에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양쪽의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이 해석에 관한 문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보도된 것에 보면은 김진표 의장이 탄핵안 철회에 결재를 했다라는 지금 국민일보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3시 56분에 나온 보도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김진표 의장이 철회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가처분 또 신청을 내거나 이렇게 되면 상황은 아직은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가처분 문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하면은 받아들일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이 법에 대한 해석 문제를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문제가 결론 지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앞서서 바둑판 예시를 들었는데 그 화제가 된 드라마에서 글로리, 더 글로리에서 바둑의 매력에 대해서 재미로나 미학적으로나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바둑 잘 둬요? 저 한 12급에서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네. 그 정도면. 거의 한 17년 전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도 뭐 그 네. 정도면. 어쨌든 이제 깔끔한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깔끔하게 넘어갑시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영국, 로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 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김포의 서울 편입 등 국민의힘의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신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실은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횡재세는 은행도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 물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IMF 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화은행이라고 잘 모르죠. 젊으니까. 저는 조홍은행 정도까지만 합니다. 동화은행이라고 네.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이 저걸 해서 제1금융권이었어요. 근데 동화은행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사시던 분들이 그때 상당히 좀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행이 망한 적도 있었고 IMF 겪으면서 그 사실 은행들도 많이 없어졌고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당히 그 자신들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뭐 우리가 BIS 비율이나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정자산 여신 비율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우리나라 제1금융권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은행이 없어지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글쎄 은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횡재세라는 것이 이게 더구나 에너지 산업도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은 세계의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데 이게 글쎄 우리나라에 이것이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이슈로 막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슈로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횡재세라는 것은 특히 은행에 대한 횡재세라는 것은 은행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든지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슈의 어떤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슈에 대해서 이슈로 대응하기 위해선 사실 굉장히 폭발력이 큰 거면 그 버금가는 걸 가지고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조금 좀 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정책을 던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평가해 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편 정부는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이 최근 들어서 은행 독점 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를 정리해서 연내에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한 건데요.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서 시중 금리를 낮추고 신용 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 일각에선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 또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서 보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금 전에 전해드린 민주당의 이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횡재세라는 게 이제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인데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이 되기도 했고요. 정부는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 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건 시장 원리에도 또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과 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 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과 별개로 정부는 이제 은행의 독과점 완화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이제 횡재세 도입에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경제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얘기할 때에는 다른 제도의 연관성 속에서 얘기를 해야지 어떤 거 하나 딱 띄워놓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제와 그리고 아까 영국, 루마니아, 이탈리아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탈리아가 지금 우리보다 올해 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높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세제도 좀 많이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 돈 많이 벌었네. 세금 좀 내야지. 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이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윤을 창출했다라고 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게 결국 기업인데 이런 측면을 역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한 가지 그 생각이 났던 게 뭐냐면 예전에 말이에요. 그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 많이 하고 있을 때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주가 기본소득을 줍니다. 그 어디냐면 알래스카 주거든요. 알래스카 주에서는 이 기본소득이 한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줘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0만 원꼴로 주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번 주거든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그 돈은 뭐냐면 알래스카는 그 굉장히 광물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 펀드를 조성해 놨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자기네 주에 사는 주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본소득 좋죠.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기존의 복지를 거의 대부분 다 줄이거나 아예 없앤 상태에서 기본소득 준다. 이게 이제 핀란드나 이런 쪽에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이거 돈도 주고 복지 혜택도 받으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가 알래스카 사례를 든 거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도 예를 들면은 그 광물 같은 것들 이렇게 펀드 만든 속에서 이렇게 주는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게 분명하게 특정 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른 제도와의 속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임박한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다. 이렇게 쓰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심판, 민주 진보 진영의 총선 승리, 절대다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권 교체 등은 내 개인에게도 가장 큰 명예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해석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은 나와 내 가족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해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도 회복해야 한다. 민주화, 민생, 나라의 정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총선 출마 안 한다 이런 워딩은 없는 상황인데요.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출마 가능성은 높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조 전 장관이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1심 결과는 나왔다는 거. 2심 저거고 조 전 장관은 부인 되시는 분도 지금은 이제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학자 아니에요.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법학자로서 제도적 절차에 입각한 제도에 의한 결정을 좀 존중하는 모습을 일단은 먼저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 조국 전 장관이 전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이 출마를 하게 되면 공정이라는 문제가 다시 총선판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판론이라든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고요. 과거 열린민주당이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강력한 옹호를 통해 가지고 세석을 획득을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같으냐? 전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의석 확보가 가능한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